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희진의 공부, 오늘 같이 나눌 얘기는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이 다소 거창해 보이는데요. 여러분은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거창하기보다는 이제 질문이 좀 추상적인데요.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편안한 일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고민으로 부대끼고 슬픔이나 인생의 고뇌가 있을 수 있지만 정돈된 일상이 이제 우리를 안정시키고 일상을 이제 지속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죠. 그러니까 인생에서 뭐 거대한 성취를 이룬다 그런 것도 있지만 누구나 안전한 혹은 안정된 일상을 바라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택시에 어떤 아기 천사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오늘도 무사히라는 장식물 모빌이 있는 택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고 안 나게 해달라는 얘기겠죠. 오늘도 무사히,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냈다. 사실은 이것만큼 인생에 지복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고가 났다든가 소송에 지금 휘말려 있다든가 아니면 너무 아프다든가 아니면 무리해 가지고 막 일에 쫓긴다든가 빚이 많다거나 아 또 있죠. 그런 거 있죠. 청소하고 설거지가 너무 밀려 있다거나 물론 또 어떤 분들은 인제 청소하고 설거지가 밀려 있는 채로 계속 사시는 분도 있지만 일상이 인간관계가 편안하고 새끼를 정상적으로 먹고 자기가 만족할 만한 일상을 꾸렸을 때 우리가 그거를 행복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소소한 행복?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유지되기 쉽지가 않죠.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 현대 사회를 사는 분들의 일상, 특히 도시에 사시는 분들의 일상이 그렇게 규칙적이고 안정적으로 굴러가지 않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3 개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일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조금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거는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지만 인생은 실제로는 매일매일의 삶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매일매일의 일상과 하루가 모여서 사실은 인생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삶이라든가 인생이라든가 이거는 곧 저는 매일의 일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매일의 일상이 불안하면 실수가 많고 삶에 집중하지 못하죠. 삶에 집중한다라는 것은 그래도 자연을 좀 느끼고 조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런 것이 저는 삶에 집중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고가 있고 막 식구들이 아프고 너무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정신이 없게 되죠. 여기 작은 소년이 있습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기적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기적이라는 영화는 2011년도에 만들어진 건데 원제는 그냥 기적입니다. 그런데 한국 번역은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기적하면 너무 동명의 영화가 많기 때문에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 이렇게 한국에서는 번역돼서 상영이 되었습니다.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 저 이 영화 꼭 권하는데요. 제가 아이들이 나오는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영화입니다. 많은 평론가들한테 격찬을 받은 영화죠. 네이버에 시리즈 온이라는 영화 사이트가 있는데 저는 무료로 봤습니다. 무료로 여러 번 봤어요. 여기서 이 소년은 평범한 인제 가정집에서 사는 소년입니다. 이 소년의 지금 상황은 이런 거예요. 엄마하고 아빠가 이혼을 해서 자기는
외할머니 집에서 외할아버지하고 외할머니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살고, 남동생은 형제인데 남동생은 아빠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곳이 달라요. 근데 이 친구의 소망은 다 합쳐서 4명의 가족이 합쳐서 옛날처럼 화목하게 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영화를 보면 그것이 사실은 안타깝게도 불가능해 보여요. 아빠가 아빠 역에 오다기리 조가 나오는데 인디 음악가입니다. 그래서 이 음악이나 어떤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활력이라든가 가족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고 아주 나쁜 아빠는 아니고 그냥 자기 일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생활비라든가 이런 경제적인 문제에서 이제 갈등이 많아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되고 따로 살게 됐죠. 근데 이 주인공인 큰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 친구가 사는 그 지역이 휴화산 지역이에요. 그래서 분화구에서 매일 재가 떨어져요. 그걸 이제 청소를 하고 그러는데 이 친구의 소망은 뭐냐면 한마디로 저 화산이 완전히 폭발해서 자기가 사는 이 지역이 없어지면, 그러니까 화산 폭발로 이 지역이 없어지면 자기가 후쿠오카에 있는 아빠한테 가게 되고 엄마랑 아빠랑 넷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골똘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화산이 폭발하도록 그림을 그려가지고 일본식의 일종의 기도인데요. 이렇게 손바닥을 치고 화산 폭발하는 그림을 그려놓고 매일 기도를 합니다. 화산이 폭발하게 해달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로부터 신간센이 규슈 지역에 통과하게 되었는데 신간센이 교차하는 그 빠른 시간에 소원을 말하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막 돈을 모으고 그러는데 이 친구들이 돈을 모으는 방법, 일단 자판기 주변을 두셔서 동전을 모으고 자기가 갖고 있는 제일 아끼는 피규어를 팔고 수영 강습비를 모으고 그래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친구 셋하고 신간선이 교차하는 장소를 찾아서 기차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재밌는 것은 이 영화가 원래 신간센을 홍보하는 일종의 상업용 홍보 영화로 히로카즈 감독에게 부탁이 된 거래요. 근데 이 감독이 너무나 깊이 있는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연스럽게 이 신간센이 관객으로 하여금 전달이 돼요. 정말 놀라운 연출 솜씨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생 친구들하고 자기 친구들하고 신간산에 교차한 지점에 아주 힘들게 도착을 해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기차가 지나갈 때 각자 그 소녀들이 그림을 잘 그리게 해주세요. 배우가 되게 해주세요. 아빠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자기 반려동물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막 엄청나게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소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모든 일을 주도하고 언제나 4명의 가족이 다시 재결합하기를 바라는 이 주인공 소녀는 그 자리에서 소원을 빌지 않아요. 갑자기 얼굴이 심각해지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동생한테 자기는 솔직히 말하면 소원을 빌지 않았다. 여기서 이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친구가 이제 아빠한테 예전에 전화를 해가지고 아빠 우리 가족들이 같이 살면 안 될까 뭐 이제 이런 종류의 얘기를 막 하니까 아빠가 뭐라고 하냐면 너무 그렇게 가족들 사는 거에 집착하지 말고 음악이라든가 세계라든가 이런 좀 넓은 것에 관심을 갖길 바라렴. 뭐 이런 그 약간 불성실하다고 할까? 아이한테는 아직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꿈은 너무 소박하다. 너무 일상적이고 평범하다. 아빠처럼 인디 음악을 해라. 뭐 이런 종류의 좀 세계로 나아가라. 뭐 이런 종류의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때는 너무 실망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자기가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그리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엄마랑 사는 게 그리 불편하지 않고 안정적이에요. 그러면서 이 친구는 자기가 일상에 기반하되 어떤
고정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음악이든 색이든 그런 다른 차원으로 이제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일상에서 불가능한 엄마 아빠의 재결합, 그 재결합을 기적을 바랄 게 아니라 일상에 충실하면서 꿈을 키우는,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식으로 생각이 바뀌면서 거기서 소원을 말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포커스는, 제가 생각하는 포커스는 뭐냐면은 이 소년이, 주인공 소년이 일상을 좀 승화시켜서 자기가 이제 넓은 세계로 나가는, 그거를 결심하게 되면서 기적을 더 이상 바라지 않게 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지점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에 기반해서 더 풍부한 일상을 만들기 위해서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꼭 어린이는 어른의 스승이라든가 뭐 순수한 동심이라든가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의 쟁점은 바로 이거죠. 이 소년한테는 지금 일상에 충실해야지 기적을 바라는 것이 사실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죠. 많은 평론가들이 이 영화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는데 저는 이 말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영화평론가 김혜리 선생님의 표현으로는 오늘을 사는 일이 내일을 위한 기도임을 아는 영화. 오늘을 사는 일이 내일을 위한 기도임을 아는 영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을 기적보다 일상에 충실하면서 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얘기죠.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거예요. 이 상황은 소위 평범한 현실이죠. 그런데 예를 들면 홀로코스트 상황이라든가 핵무기를 만들어야 될 상황이라든가 어떤 급박한 정치적 소용돌이에서 이 구조가 너무 완벽하게 개인을 통제할 때, 개인의 어떤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을 때, 앞에 이 진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 이 영화하고는 다르게 여러분 잘 아시는 더 리더, 케이트 윈슬릿의 연기가 빛나는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하고 오펜하이머라는 영화, 이 두 영화는 실화죠. 실화고 실화에 바탕한 원작이 있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는 홀로코스트고 하나는 오펜하이머가 핵무기를 만들어서 인류의 역사를 바꾼 그 일이죠. 2차 대전 때 연합군이 일본의 파시즘과 독일과 이탈리아의 파시즘을 막기 위해서 결국은 핵무기를 만들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이제 인류 최초로 피폭 사건이 일어나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핵무기를 개발한 오펜하이머 덕에 한국이 8.15 해방을 맞은 셈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개인의 일상은 인류를 절멸시키고 홀로코스트에 협력하는 부역자가 되는 상황이죠. 우리가 물론 자본주의나 가부장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저는 가부장제 부역자라는 말까지 저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어쩔 수가 없는 상태에서 제가 가정 내에서 어떤 성역할을 해야 될 때 그럴 때 매우 괴롭죠. 그것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더 리더라는 영화에서 이제 핵심은 이 여성이 글자를 모른다는 데 가장 이제 있죠. 이 여성이 사실은 일반 회사에 근무할 수도 있었는데 글자를 모른다는 수치심 때문에 홀로코스트에 가담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사무직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이름도 못 씁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을 교회에 가두고 가스로 유태인들을 집단적으로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교회 문을 열고 닫고 하는 일인 거죠. 일종의 이 학살의 하수인 역할을 맡은 거죠. 이 여성의 이 전쟁 시에서의 일상이. 그래서 이때 이 여성이 일상적으로 한 일은 뭐냐면 가스실로 보낼 이들을 선발하는 작업을 했던 거예요. 나중에
전범 재판에 이제 넘겨지죠. 그리고 자기가 글자를 모르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기보다는 오히려 종신형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모른다라는, 읽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이 여성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이 재판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그 전에는 이 여성이 자기가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 그거에 대한 죄의식, 근데 문맹이라는 수치심,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하고 결합될 수 없다라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 막 이런 걸로 고통을 받다가 재판 장면에서는 굉장히 활기를 띱니다. 정정당당하고 할 말을 다 해요. 그 전범 재판에서 판사가 이렇게 묻죠. 당신이 하는 일이 수감자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랬습니까? 몰랐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성이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설득력이 있어요. 아니요,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교회에 넣고 자물쇠를 잠그고 거기서 사람들이 죽고, 그다음에 내가 그 교회 문을 다시 열고 죽은 사람들을 꺼내놓고 다시 다 사람들을 넣고, 이게 제가 원래 하던 일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당황하겠죠. 근데 이 여성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가야지, 다른 말로 하면은 죽어야지 다시 새로 올 사람들, 그러니까 죽을 유태인들이 올 자리가 생기죠. 자기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이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황한 재판장이 그래도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당시에 이 여성이 하는 일, 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자 주인공이 반박하는 거는, 특정 상황에서 인간이 일상에서 어떻게 해야 할 수밖에 없는지를 묻는 것이지,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 걸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게 그녀가 이 일을, 유태인을 가스실로 보내는 일을 거부했다면 처벌을 받거나 죽었거나, 대신에 다른 사람이 교체돼서 또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그 일을 자기 일이라고 생각한 이상 저항 여부는 핵심이 아닌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재판장님, 당신이 그때 내 입장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이라기보다 여기에 가장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 홀로코스트, 나치가 유태인 학살을 한 게 사실 독일인이 한 게 아니라 동유럽에 있는 제3세계 민족들이나 혹은 가난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티웍이라고 하죠.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그 노동을 독일인이 직접 했다기보다는 그들은 위에서 지시만 하고, 실제 집행자들은 동유럽의 소수 인종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동원돼 가지고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 죽이는 일이 일상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한 일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 여성이 알고 있었다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당신이라면 어떡하겠냐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도 해당되는 질문이죠. 저라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여기서의 일상이라는 것은 아까 그 소년이 일상을 기반으로 더 넓은 세계로 나가는 그런 일상이 아니죠. 일상이 지옥이죠, 사실은. 그 인생이 지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죄와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었어요. 문제는 알면서도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냥 회사에 출퇴근하듯이 일상적으로 해야 할 일이었던 거죠. 이 책을 보면 독일의 유명한 지멘스라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여성이 일을 잘하니까 지멘스의 사무직으로 제안이 와요. 그런데 글자를 모르니까 그 제안을 포기하고 홀로코스트 이 노동에 사람을 죽이는 것도 노동이죠. 노동에 가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인생의 목적이라든가 의미를 추구하는 삶이라든가 뭐 신성한 노동이라든가 이런 가치들은 적용되지 않는 거죠. 전쟁이라는 상황에서는요. 이 상황에서 살아있는 사람한테 일상은 목적이 없는 거죠. 나쁜 일이라는 건 알지만 거기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 보편적이지가 않은 거죠.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일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의미가 다른 것이죠.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폭격했는데 병원을 폭격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미수가나 환자들이 13명 사망했다고 보도가 됐는데 그 사람들의 일상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일상과 난민들의 일상은 굉장히 다른 것이죠. 여기 또 다른 일상을 살았던 실존 인물이 있습니다.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입니다. 인류의 역사나 관점을 바꾼 프로이트나 막스주의를 뛰어넘는 엄청난 물리적인 영향력을 갖게 된 핵무기를 이 오펜하이머가 발명을 했죠. 그리고 상영 시간 3시간이었던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었죠. 이것도 유명한 원작이 있죠. 카이 버드와 마틴 셰인이라는 사람이 같이 쓴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얘기인데 이제 미국인이란 얘기죠. 그거를 원작으로 크리스토퍼 롤랑 감독의 시나리오 썼는데 시나리오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3시간인지 몰랐어요. 이 각본만으로도 엄청나게 상을 휩쓸 만한 영화입니다. 여기에 이제 멀티캐스팅 대단한 배우들이 다 나옵니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서부터 에밀리 브런트, 게리 올드먼, 케네스 브러너, 케이시 애플렉, 라미 말렉, 데니 드한도 나옵니다. 이 영화에서 오펜하이머가 핵무기를 만들어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것에 대해서는 공이 크지만 엄청난 규모의 인명을 살상하는 결과를 갖고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오펜하이머가 청문회를 당하게 됩니다. 사실 이 사람은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애국을 한 건데 청문회를 당하게 되죠. 당하게. 그중에서 이제 미국의 당시의 연방 검사였던 롭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제가 대본이 있어요. 대본을 팝니다. 서점에서 오펜하이머 각본집을 팝니다. 거기서 제가 인용을 하는데요. 당신 때문에 22만 명이 죽었죠? 최소한. 그러니까 오펜하이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연방검사가 묻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윤리적인 꺼리낌은 없었나요? 그렇게 말하니까 오펜하이머가 당연히 굉장히 많았죠. 이렇게 얘기하죠. 당연히 많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검사가 그런데 히로시마 폭격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증언하셨죠. 이렇게 반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펜하이머가 뭐라고 했냐면 기술적으로는 성공한 것이니까요. 검사가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오펜하이머가 어쨌든 그로 인해서 전쟁이 끝났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펜하이머가 모순에 찬 인물이었다고 그렇게 보죠. 그런데 이 인물이 모순에 찬 인물입니까? 제 생각에는 모순에 찬 게 아니라 더 이상 독일과 일본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상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죠. 그 당시 미국으로서는 그의 말대로 오펜하이머의 말대로 인간의 기술은 성공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일단 악은 멈추었죠.
그런데 역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오펜하이머는 2차 대전을 끝내기 위해서 일본이 더 이상 이제 발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다음에는 이 핵무기가 온 인류의 인제 중립적으로 말하면 골칫거리가 됐다고 할까요? 모든 나라가 이 핵무기를 왜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6,000기, 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미국이 4,000기,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도 200개 이상 갖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인도 다 갖고 있습니다. 알려진 나라도 있고 안 알려진 나라도 있습니다. 서로 버튼만 누르면 히로시마 같은 사태가 난다는 것이죠.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던 알프레드 노벨은 광산에서 너무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이 안타까워 가지고 그걸 한꺼번에 폭발시키는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죠. 근데 이제 그 다이너마이트가 인명살상용으로 쓰이기 시작했잖아요. 핵무기도 마찬가지이죠. 그랬을 때 이 오펜하이머나 로벨이나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었지만 그들이 그걸 만든 이후의 역사는 그들의 손을 떠난 것이죠. 사실 이들의 일상은 그 뒤로부터는 그냥 태풍의 눈처럼 언제나 막 격렬한 정치적 긴장 속에서 살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이야기에서 세 명의 주인공들이 살고 있는 일상이 아까 그 소년의 일상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소년에게는 일상과 인생이 대립하지 않죠. 자기를 실현하는 일이 주변 사람들과 인류에 도움이 되고, 이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그런데 이 홀로코스트에 참여한 한나나 핵무기를 발명한 오펜하이머의 삶은 일상적인 이들의 실천이 피해자들을 양산시켰고 몇만 명, 몇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일상에서 빠져나와서 그야말로 뭐 자연인이 되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그 질문은 보편적인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는 극히 아무런 일상에 불편함이 없는 사람들의 얘기죠. 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정해져 있어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의 경우에는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 선택의 여지가 좀 좁아요. 제가 살고 싶은 일상하고 해야 할 일상이 간극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막 용기를 내서 해야 된다거나 일상이 그렇게 평화롭지가 않아요. 일상이 이런 전쟁이나 분쟁의 어떤 역사의 한복판에, 복잡한 역사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나 아니면 오늘도 무사히를 기도하는 사람들처럼 삶이 어렵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고가 있다거나 그런 것이죠. 그게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 개인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 엄청나게 상황적이라는 것. 만일에 개인의 노력으로 그것이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떤 큰 사건 사고가 없어서 일상을 정말 일상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요소들이 많죠. 우리가 보통 연말연시에 인사 중에 희망하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소망하는 게 어떻게 다 이루어지겠습니까? 다만 일상이 흔들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배 타듯이 우리 스스로 잔잔한 물결 속에서 노를 저을 수 있는 그런 일상이었으면 좋겠죠. 작은 세계에서
소소한 행복을 누리면서 자연과 관계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